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입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 신우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10번 유튜브 맛집이 될 것 같네요. 약간 학생들이 예능감이 좀 있네. 선생님 이름은 신후영이고요. 2014년부터 오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1년째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아침에 등교하다가 다들 봤죠, 그죠? 선생님 학생안전부에서 학생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사하면서 마중활동도 하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교복을 체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맡고 있는 일입니다. 수업은요 1학년 9반과 10반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고요. 지금 2학년에서는 동아시아사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오랫동안 수업했던 과목이 사실 동아시아사였거든. 그래서 동아시아사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한 지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되고 있어요. 아무튼 내가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2학년 때 선택할 과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아마 3학년 때 가서 선택할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3학년 때 배우게 될 과목일 겁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 교무실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교무실이에요. 학생안전부 교무실로 들어와서 제 안쪽에 선생님 자리가 있으니까 혹시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려워 말고 선생님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한국사를 공부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한국사 당연히 시험 보는 과목이고요. 성적 나오는 과목이고요. 등급도 나누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성적 어떻게 나눌 건지부터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중간고사 볼 거고요. 기말고사도 볼 거예요. 두 개 합쳐서 20해서 40%가 성적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60%로 차지하고 있고요. 세 가지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수업 과정평가와 답사 보고서 쓰기, 그리고 논술문 쓰기, 이 세 가지의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산을 해서 학기말 성적을 내는 것으로 우리는 한국사 성적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요. 수업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배웠는지를 체크를 할 겁니다. 뭘 보고 체크를 할 거냐? 여기 선생님이 나누어준 이 한국사 배움책 교재를 펼쳐보시면은 안에 여러 개의 빈칸이 많지 않아요. 몇 개의 빈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빈칸에 잘 채워 넣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의 수업 과정평가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수업 과정평가라는 이름의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어려울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한 시간에 채워야 될 빈칸 5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특히 선생님이 언제 검사한다 그랬나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 한국사네? 나 필기 안 했는데 옆에 친구 거 보고 잽싸게 빈칸을 채워 넣어도 당연히 지난 시간에 체크한 걸로 선생님은 알고 체크해주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것 없죠, 그죠? 몇 번 정도 검사를 할 거냐면요, 아마 1학기 중에 수업을 한 30번에서 34번? 40번? 몇 번 빠지면은 30번 정도 하게 될 건데 총 30번 검사를 할 거고 그 중에 16번 이상, 절반 이상만 정도 검사를 받으면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거예요. 수학 과정평가 20점 전부 다 만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쉬울까 어려울까? 무지무지 쉽겠죠, 그죠? 왜 이런 수행평가를 할까요? 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보다 다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나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하셨지, 그지? 여러분들부터 요거를 해줘야 돼서 학기만 성적이 40점 이하면은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되고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되면 여름방학에도 학교를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죠? 여름방학 학교 나오고 싶은 사람 있을까? 없을 거예요. 학교 나오고 싶은 선생님들 있을까? 없겠죠, 그죠? 여러분도 나도 보충 수업 하기가 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수행평가를 좀 구성을 해서 수업 과정평가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선생님 수업을 이 한국사 배움책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요 한국사 배움책 말고 내가 따로 만든 프린트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수업에 맞는 나의 프린트를 만들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느냐? 우리 지금 오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총 3명의 역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세요. 1반부터 4반까지 한 선생님, 5반부터 8반까지 한 선생님, 그리고 9반, 10반에 다 이렇게 3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공동의 교재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는 했는데 수업 시간 중에 이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수업 선생님 프린트로 수업을 하고 수업 끝나기 한 5분에서 3분 전에 요거 펴서 우리 빈칸 채우면서 복습해볼까? 요 정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를 다음 시간에 검사한다, 안 한다? 굳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수행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한국사 배움책은 다음 시간에 빈칸 체크하는 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한국사 배움책 잘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 그냥 책상 서랍 안에 대충 던져놓지 마시고 파일 같은 거 가지고 오면은 차곡차곡 예쁘게 모아놓기가 좋겠지, 그지? 네, 다음 시간에 보실 때 한국사 배움책과 더불어서 프린트를 모아놓을 파일 같은 거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딱히 펼쳐볼 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3명의 선생님이 출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와 이 한국사 배움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답사 보고서 쓰기는 1반에서 4반까지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 내신 수행평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온 다음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등등의 스마트 기기로 간단하게 답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1시간 정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차차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내가 낸 수행평가는 논술문 쓰기라는 수행평가예요. 한국사 배우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글을 쓰는 수행평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던져줄 거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주제 한 2가지 정도를 골라서 쓰는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오픈북 뭔지 알지? 네, 오픈북 검색 허용 이런 수행평가니까요. 그때 나중에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하면은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소 성취 수준의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답사 보고서 논술문 쓰기 각각 기본 점수가 몇 점이냐면은 이름 써서 한두 글자만 써서 내더라도 기본 점수가 몇 점씩 나가냐면은 8점과 8점이 나가요. 두 개 합치면 몇 점인가요? 16점이네요, 그죠? 그리고 점수 주려고 하는 수행평가 만점 20점과 더하면 몇 점입니까? 36점이죠. 그죠? 36점. 40점 이하면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요거 20점 깔고 가고 기본 점수만 받아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에 미도달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죠? 8점, 20점을 맞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빵점만 맞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40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선생님이 평가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빵점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공부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했는데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는 선생님들이 객관식 1번부터 5번까지 골고루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물론 그렇고요. 왜냐면 어떤 한 번으로 찍은 애랑 다른 번으로 찍은 애의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 사이에 지문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렬로 찍으면 적어도 20문제 가운데 몇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다? 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문제씩만 맞춰도 한 4점 정도 더해지기 때문에 40점 이상의 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저는 정말 수업이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은 다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녹화 중인데요. 선생님은 유튜브에 캠브리지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 몇 년이었지? 16년? 17년? 그때부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대략 한 이때 작년 자료인데 이제 작년에는 406명이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200명 정도가 늘어서 현재 한 600몇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16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1000명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네, 괜찮아요.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수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까먹고 다시 질문하러 오고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면은 굳이 얘네들이 날 찾아오지 않아도 방학 때 나한테 핸드폰을 연락해서 질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설했던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조회수가 쭉쭉쭉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시면은요, 선생님 작년에 수업했던 한국사 동영상도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영상뿐만 아니라 예전에 수업했던 다른 사회 과목 수업도 올라가 있기도 한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은 그 수업 내용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항상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부분이 잘 못 들은 부분이 있다거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수업 영상을 보시면은 복습하는데 활용하기가 좋을 거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리고 수업 영상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 정말 괜찮다.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한국사를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닫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한국사 수업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이 TV 화면에 띄워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게 네이버 카페 캠브리지 동아시아사에다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PPT 파일도 다 올려놨어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선생님이 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거 또 빈칸에 다 채우는 거 부담된다 싶으면은 여기 와서 파일 다운 받아서 빈칸 채우기 마저 하셔도 관계가 없고요. 이거 재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인데 눈이 잘 안 보이는 학생이라서 앞에 앉았는데도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 아이패드에다가 선생님이 올린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 자료를 다 공개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수업을 듣고 이해하기에 참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네요. 말이 너무 빠른가? 아니요. 충분히 알아들만 한가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사는 말 그대로 한국, 우리나라의 역사죠. 그죠? 선생님은 늘 수업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이걸 왜 해야 될까?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사, 한국의 역사. 우리는 역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안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앞으로 배워가면 되는 거죠, 그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 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나요? 작년에 제일 핫한 예능 프로 아니었나? 흑백요리사? 많이들 봤나요? 안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적어도 그래도 SNS에서 짤로 돌아다니는 정도는 좀 보지 않았나요? 그쵸. 흑백요리사. 나는 예능 프로그램 넷플릭스에서 한 거였죠, 그죠?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아까 사진에서 봤죠? 선생님은 2명의 딸이 있어요, 와이프도 있고요. 네. 학교 끝나고 집에 퇴근을 했는데 거실 소파에서 집사람하고 딸 둘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봤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왜 백종원을 눈을 가려놓고 고조 사토루가 됐나?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기괴하잖아, 그지? 이 요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눈을 가려놓은 다음에 보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음식을 떠먹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해가 됐을까? 이해가 안 됐겠죠, 그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서는 멘트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집사람은 굉장히 또 재밌어했고요. 선생님도 앉아서 같이 좀 보다 보니까 꽤 흥미로워. 이거의 프로그램을 내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정주행. 응? 정주. 아,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세상이 좋아서 그지 이미 지나간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기 정주행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안 되겠다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재밌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가족들이 잘 때 선생님의 핸드폰을 켜서 넷플릭스로 다시 1화부터 이 장면까지 다시 보기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고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은 백요리사 아직 널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까만색 옷을 입은 흑요리사고 이 둘이 대결을 펼치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 흑백 요리사라는 거였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무런 편견 없이 오로지 맛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심사위원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웃기는 모습으로 음식을 떠먹이는 장면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009년생인가요? 그죠. 2009년생이죠.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역사가 처음에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있을까? 적어도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언제 세웠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까? 잘 모르겠죠, 그죠? 고조선이 세워진 것은 기원전 2333년 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대략 못해도 한 5,000년 정도의 역사가 5,000년 정도의 스토리가 이어진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하 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알고 태어났나요? 전혀 모르고 태어났죠. 그죠?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2009년이고 살다 보니까 2025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가면은 어느 순간 또 낯선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죠? 마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내가 예능 프로를 중간에서부터 보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느 날 태어났더니 이미 오랫동안 스토리가 진행된 현재 사회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생님이 이 예능 프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회를 앞으로 내가 살아나갈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대충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좀 보다 보니까 대충 감이 와요. 처음에 예선했을 때 흑요리사들이 막 떨어졌는데 예선 끝나고 나니까 흑요리사랑 백요리사의 숫자가 얼추 비슷하게 남았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예선 거치다 보니까 한 8명 남았을 때 흑요리사 4명, 백요리사 한 4명 또 이렇게 딱 5대5로 나누어서 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알겠어. 누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결승에 올라가는 2명은 누구랑 누굴 것이다. 흑요리사 하나? 백요리사 하나가 올라가겠군 라고 예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백요리사가 이기면 재미가 없으니까 흑요리사가 이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흑요리사가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죠? 약간 좀 대본이 짜인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왜 결국에 결승에 흑요리사, 백요리사 하나씩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재밌으니까? 재미를 따지려면 그래야 되니까 또 보다 보니까 흘러가는 스토리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가겠구만 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 너네도 드라마 보다 보면은 또 뻔한 이야기를 나중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들죠, 그죠? 자,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일어나 왔던 일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미래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 건지 대충이라도 예상할 수 있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또 하나를 들자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부다.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뭔가 잘한 일이 있다면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대한 이야기지만 과거를 공부하는 목적은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이 오픈 채널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똥글이나 아니면 악성 댓글을 남기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국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다가 실패했던 일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악플을 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 현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그죠? 이거는 정말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이나 받고서도 독립을 이루어냈고요. 3명의 독재자를 거치면서도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냈고요. 분단과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비추어 보아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사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 이루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일은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 일은 좀 지나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그 일이 잘한 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을 습격해서 때려 부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우리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 수업을 듣는 목적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대학 잘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이 한국사 수업을 하는 이유가 좀 더 중요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간혹 가다가 이런 싸가지 없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몰라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이거 꼭 배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 있어요. 또는요 조금 예의를 갖춘 학생은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요?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한국의 고등학생으로 배워야 될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암기해야 될 것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선생님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게 되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교양 지식이죠.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다라고 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 다른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프로그래머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반면에 한국사 같은 이런 지식들은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교양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 교양 지식을 배워야만 하느냐? 보이나요? 선생님의 모습은 아닌데요. 군대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 절반 정도는 나중에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경계 근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을 받쳐 들고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2시간 정도 추위에 떨면서 서는 거를 가지고 경계 근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도 대한민국 남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갔고요. 군대에서 이런 경계 근무 같은 것들을 서기도 했습니다. 자, 보통 경계 근무를 한 2시간 서다 보면 되게 심심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주로 2명이서 이렇게 같이 짝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군 생활했던 선임 가운데 나를 아주 이런 표현 알려나? 고깝게 여긴다?
고깝게 여기다 좀 재수없게 생각하고 나를 좀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나쁜 놈 선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라고 부르기도 좀 짜증나는데 욕 나올 뻔했네요. 그 새끼는 2년제 태권도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온 놈이었는데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온 내가 굉장히 좀 재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맨날 어떤 식으로 나를 갈궜느냐? 4년제 대학 다니다 온 놈이 이것도 못해 라는 식으로 나를 막 갈구기도 하고요. 너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 또 많이 했냐? 라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책 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갈구기도 했었던 것이죠. 네, 아무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계 근무를 나가게 되는데 나랑 그 새끼랑 둘이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심심했는지 또 그런 식으로 나를 갈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 또 많이 했냐 라는 식으로 나를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뉴스에서 내일부터 버스비가 500원씩 오릅니다 라는 뉴스를 들으면은 내일부터 교통카드에 500원씩 더 충전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 없지 않느냐,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라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갈구듯이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선생님도 심심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제대로 참교육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줬죠. 그렇다. 당신처럼 태권도로 먹고 살 사람은 그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터졌다든지 아니면은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벌어졌다든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조만간 기름값이 올라가겠군. 조만간 기름값이 올라가면 버스비도 올라가겠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것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이번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버스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남들이 강요하는 대로 버스비를 내고 싶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적정 버스비를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멋진 대답이었나요? 네, 선생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선임은 날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그 이후로 나를 더 괴롭히다가 먼저 전역을 한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존재예요. 왜냐면 이렇게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풀 재미난 에피소드를 제공해준 존재였잖아요, 그죠? 아직도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면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만간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의 시민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투표해야 되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내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라고 한다면 굳이 교양 지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나갈 권리를 가진, 의무를 가진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교양지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한국사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나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한국사를 사이좋게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분에 끝나지? 45분에 끝나나요? 네. 지금이 시간이 30분 정도 된 거 맞지, 그지?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출석도 부르고 책 나눠주고 영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약간 버퍼링 있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라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말을 빨리 했는데 좀 있으면 끝났는데 너무 빨리 진행을 했나 보다. 여유있게 가죠. 자,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쭉 할 건데요, 당분간 좀 빡빡 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1학기에 배우는 한국사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대충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에서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전까지가 1학기에 배우는 한국사의 내용이고요. 2학기에 배우는 내용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서 현재까지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2학기의 한국사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 조금 좀 5,000년보다 줄여본다면은요, 대략 한 2,000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느 쪽에다가 조금 더 중요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일제강점기 전에서부터 대략 현재까지 정도의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뭔 소리냐면은 똑같은 게 아니지.
뭔 소리냐면은요. 그러니까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앞에 교과서 한 4분의 1 부분에다가 1500년 정도의 역사를 쭉 압축해서 넣어놨어. 그리고 나머지 500년 정도의 역사를 4분의 3에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꽤나 긴 시간을 압축해가지고 넣어놓은 내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할 말도 많고요. 또 그리고 다뤄야 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중간고사 전까지는 조금 설명이 많고 진도가 빠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진도도 천천히 나가면서 수업 시간에 재미난 영상도 보면서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다 뻗어나가. 한국사 배울 과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다 포기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좀 진도도 천천히 나가고 쉽게 재밌게 하더라도 학생들이 앞에 부분 이미 공부 안 했다 보니까 뒤에 부분 따라가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무쪼록 중간고사 전까지 선생님이 말이 좀 빠르고 진도도 빠르고 배우는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좀 더 견디면서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사라는 과목은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과목이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시간의 단위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학교 때도 역사 배웠잖아요. 그죠? 2, 3학년 때 배우죠. 그죠? 그때도 아마 몇 세기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거야. 세기라고 하는 것은 몇 년을 세는 단위인가요? 100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재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기를 살고 있나요? 21세기를 살고 있죠. 그죠? 세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연도에다가 100 부분에다 더하기 1 하면은 세기가 돼요. 2025년이니까 21세기가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몇 세기일까요? 16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세기 단위를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올해가 뭘 기준으로 2025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서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서기 2025년, 그죠? 서양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연도의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은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기원 후 몇 년의 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원 후라는 표현은 대체로 생략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기원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이라는 뜻에서 BC 몇 년, BC 몇 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 조선이 멸망하였던 기원전 108년은 BC 몇 세기일까요? 그렇죠.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100에다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기원전 2세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얼추 이해가 됐나요? 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깔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나가요. 자, 한국사랑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주고 싶은 말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선생님도 작년에 1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대학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중요한 시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뭐 다른 학교는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달랐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좀 적당히 놀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3학년 때만 열심히 하면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때기도 했었죠. 또 다른 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학교는 그런 사례를 보기 매우 드물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대학 가는 방법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다 들어봤나요? 네. 그죠? 정시는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거고 수시는 내신 성적 잘 받아서 가는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내신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갈까요? 아니면 수능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갈까요?
네, 그렇죠. 내신 수시로 훨씬 더 대학을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정시의 경우에는 재수생, 삼수생도 같이 시험을 보는 수능 시험이고요. 외고, 과고 같은 학생들하고도 함께 시험을 보는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좋고 그래서 수시로 대학들을 많이들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수시, 내신 성적은 몇 개 학기의 성적이 있느냐? 5개 학기의 성적이 있어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5개 학기의 성적이 수시 성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5개 학기 성적이 모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왜 현재 1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나요? 절대평가. 내가 몇 점을 맞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었죠.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시험의 성격이 바뀝니다. 내가 몇 점을 맞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 그렇지. 내가 남들보다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가 중요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50점이 안 되더라도 전교 1등만 하면 상관없는 게 고등학교 내신 성적 시험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많아요. 아직까지 중학교 때 공부하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마음 편히 조금 뭐랄까 여유롭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1학년 1학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보일 겁니다. 1학년 1학기는요. 이제 막 중학교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고 가장 공부를 할 줄 모르는 학기입니다.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 그랬어? 그렇죠. 남들보다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야.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반에 1학년 1반부터 9반까지의 공부할 줄 모르고 공부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 이 1학년 1학기가 성적을 만들기 가장 좋은 학기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얘네들도 시험 보면서 등급을 맞아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차차 해 나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까지 쭉 가다 보면은 점점 더 공부할 줄 아는 친구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가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기가 3학년 1학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성적을 올려놔야 그 뒤에 조금 깎아먹더라도 회복이 가능하지. 1학년 1학기 때부터 성적이 말아먹으면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한국사의 내용이 빡빡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선생님.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안 듣는 몇 명의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도 1학년 1학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4년제 대학 말고 2년 3년 다니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5개 학기 성적에서 딱 1개 학기 성적만 봐. 대신에 모든 과목 성적을 다 봅니다. 하지만 1개 학기 성적만 본단 말이야. 이런 경우 있었어요. 선생님 졸업생 중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꽤 공부를 잘하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좀 잘생기고 키도 좀 컸어요. 그러다가 얘가 1학년 2학기인가 2학년 1학기가 이때쯤 오게 되면서 모델 해야 되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때려치고 모델 활동한다고 맨날 학교 빠지고 어디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만 하더라도 한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정도의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2학년 들어가게 되면서 7등급, 8등급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졌던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때 가게 되면서 선생님 안 되겠어요. 저 그래도 대학은 좀 가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미 성적을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는데 그지? 다만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이었잖아. 그러면 전문대에서는 한 학기 성적만 보니까 요거만 있으면은 그래도 전문대 중에 꽤 괜찮은 학과 취업 괜찮은 쪽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꽤 괜찮은데 갈만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괜찮은 전문대를 갔습니다. 공부하기 힘들다. 공부를 3년, 5개 학기 시기를 하기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딱 1개 학기 정도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꽤 괜찮은 전문대를 갈 만한 성적 만들어 놓고 나머지 탱자탱자 놀면서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좋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딱 1개 학기만 공부한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언제가 제일 성적 내기 좋은 학기다?
1학년 1학기가 성장되기 제일 좋은 학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잘 인식을 해두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얼추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됐네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사 수업을 1년 동안 함께 해 나가게 될 텐데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가져와야 될 것들 잘 가져와서 원활하게 수업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도 첫 수업을 듣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 고마워요. 박수 쳐주고.